12월 13일 토요일 분데스리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번 우니온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은 말 그대로 측면 숫자 싸움만 제대로 읽어도 방향이 보이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우니온은 윙백 한 명에게 측면 공간 전체를 맡기는 5백 구조라 기본적으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1대2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양쪽 측면에 윙 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윙백 한 명만 서 있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2대1 오버로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니온이 수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를 옆으로 끌어내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안쪽이 비고 여기로 바움가르트너가 침투하거나 오펜다가 내려와 받으면서 우니온 블록이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우니온의 공수 강력은 5장의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뒤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라이프치히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더 좁게 두고 전환 시 빠르게 전방을 지원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라이프치히는 수비에서 볼을 따내는 즉시 중원에서 한 번, 측면에서 한 번만, 패스가 통하면 오펜다에게까지 볼이 전달되는 전환, 루트가 굉장히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바카요코가 오른쪽 측면에서 1대1을 돌파해 안으로 파고들거나 풀백과의 겹침 움직임으로 우니온 윙백을 2명 상대로 수비하게 만드는 순간 우니온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커버링과 마킹 선택 모두가 꼬이기 쉽다. 우니온이 롱볼 위주로 빠르게 전방을 찾는 스타일이다 보니 볼을 잃었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다시 압축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라이프치히의 역습 한두 번에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라이프치히는 최근 경기들에서 속도감을 잃지 않은 채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득점 루트도 오펜다의 마무리뿐 아니라 바카요코, 바움가르트너의 박스 침투까지 다양하게 살아있는 편이다. 반면 우니온은 일리치와 안사의 타깃 능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 탓에 라이프치히처럼 촘촘한 강력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현하는 팀을 상대로는 점유 위협지수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니온이 버티려면 세트피스나 롱볼, 세컨볼 상황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림 정도를 기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라이프치히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우니온 빌드업을 끊어먹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매치는 5장의 수비로 버티는 팀과 측면 수적 우위와 촘촘한 간격으로 압박하는 팀의 싸움이고 그 상성만 놓고 보면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우니온 윙백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바카요코가 중심이 되는 측면 공격의 파괴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라이프치히 쪽에 유리한 변수다. 이 경기는 홈팀 프랑크푸르트의 전방 압박과 세컨볼 집중력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부처 집중력 저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프랑크푸르트는 버카르트의 침투와 바오야의 드리블, 도안리츠의 전진 패스를 묶어 공격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중원에서 끊어낸 볼을 최대한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버카르트가 수비 라인 사이와 뒷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움직이면 수비수들은 라인을 유지하기보다 따라붙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틈을 바호야와 도안리츠가 파고들며 추가 옵션을 만들어낸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3-4-3에서 윙백과 측면 공격수의 활동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왕복 거리와 압박 강도에서 체력 부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경기 후반부 승부처 타이밍에 들어가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세컨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루즈볼 대응에서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때 프랑크푸르트의 전방 지역에 배치된 공격진들이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며 전진 침투를 시도한다면 상대보다 한 발 앞선 위치에서 세컨볼을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세컨볼 선점 이후에는 곧바로 버카르트에게 침투 패스를 찔러 넣거나 바오에게 측면 1대1 돌파 상황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두 번째 상황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장면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도안리츠는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고 흘러나온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거나 다시 측면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세컨볼 이후 전개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서도 프랑크푸르트는 정교한 킥과 다양한 러닝 패턴을 통해 낙하 지점 주변에 2-3명의 옵션을 동시에 세워놓는 세트피스 전략을 준비하는 편이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크 전환과 세컨볼 정리 과정에서 허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한 번 걷어내도 두 번째 상황에서 다시 실점 위기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이 누적될수록 프랑크푸르트의 득점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홈팬들의 응원이 더해지면 후반 코너킥, 파울 프리킥 상황에서 흐름이 더욱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케미르를 활용한 롱볼과 세컨 상황에서 한두 번은 위험한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3백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역습과 세컨볼 대응 모두 흔들리는 약점을 함께 노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컨볼 경쟁과 세트피스 디테일에서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공산이 크고 이 부분에서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팀이 흐름과 스코어를 동시에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에서 전방 압박과 세컨볼 선점, 세트피스 공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이 떨어지는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점점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직선적인 전개 속도를 바탕으로 홈에서 몰아붙이려는 글라트바흐와 최근 다실점 패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볼프스부르크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흐름의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를 최전방에 세워두고 하크와 슈토에거를 중심으로 이선이 촘촘하게 연계에 들어가는 패턴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타바코비치를 향한 전진 패스 한 번이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넣고 그 뒤에 하크가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토에거와 짧은 패스를 주고받는 순간 볼프스부르크 수비의 간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까지 무려 17실점에 가까운 실점을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커버하는 데 실패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라인을 올려도 뒷공간이 비고 라인을 내리면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허용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여기에 옵사이드 트랩까지 합이 맞지 않아 뒷선 한두 명이 남아버리는 일이 잦기 때문에 타바코비치 같은 타깃형 스트라이커에게는 이상적인 매치업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는 즉시 더블 볼란치가 빠르게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하크와 슈토에거를 세컨드 지점에 배치하고 마지막에 타바코비치가 마무리하는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반복해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이 나온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코에미르와 페라워를 활용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야키치가 중원에서 거칠게 끊어내며 두 번째 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맞불을 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라인이 더 벌어지면 오히려 역습에 역습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쉽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뒷공간이 더 커지는 구조라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라인을 조이는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수비 조직력을 감안하면 이 플랜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라트바흐는 세트피스에서도 타바코비치를 앞선 1차 제공권과 슈토에거의 킥 정확도를 무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마킹 전환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 추가골까지 연결될 여지가 충분하다. 공격 템포와 세트피스, 전환 속도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점유와 득점 기대값을 동시에 가져가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가 쾌미르의 중거리 한 방이나 세컨볼 상황에서 만회 득점을 올릴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골이 오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 경기는 상파울리의 전환 속도와 하이덴하임의 전진 압박 리스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상파울리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시나니가 한 번에 전진 방향을 잡고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와 아운톤지를 향해 볼을 투입하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찌르는 2선 1선 침투가 살아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진 탓에 압박을 시도했다가 공을 따내지 못하면 곧바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고 라인 강력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때 상파울리의 에이스 아운톤지가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만 하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벌어진 공간을 정면으로 파고들며 빠른 전환 패턴 플레이 한 번으로도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이덴하이엠 입장에서는 지브지바제와 레어시엔자를 앞선 공격 전개로 상파울리 수비 라인을 흔들어야 하지만 도어시가 중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오히려 본인들 전방 압박이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상파울리는 홈 경기에서 라인 전체를 과감히 끌어올려 전방부터 압박을 걸면서도 세컨볼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부딪혀 두 번째 볼을 회수하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어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는 편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날카로움, 그리고 라인 강력 관리에서 보여주는 안정감까지 모두 감안하면 상파울리가 하이덴하임의 허술한 리커버리와 뒷공간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을 앞선 호펜하임과 후방 압박에 약한 함부르크의 구조적인 약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호펜하임은 램펄과 아슬라니를 중심으로 전방의 라인을 높게 형성해 함부르크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 패스가 시작되는 순간을 프레싱 트리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아브둘라우가 중원에서 한 발 더 전진해 압박에 가담하면 함부르크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등을 진 상태에서 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잦아지고 이때 첫 터치 미스나 애매한 백패스를 유도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호펜하임의 전방 공격진이 높은 위치에서 하이프레싱을 강하게 걸어줄 경우 함부르크는 후방에서 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함부르크 선수들이 위험 지역에서 공을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순간마다 치명적인 패스 미스나 터치 실수가 나올 여지가 커지고 이러한 실책성 플레이가 곧바로 실점의 빌미가 되는 그림까지 예상된다. 반면에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박을 피하려고 롱볼 비중을 늘릴 수 있지만 그러면 전개가 지나치게 단순해지고 두 번째 볼 경쟁에서는 오히려 호펜하임 중원이 이득을 보는 장면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호펜하임은 홈이라는 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함부르크 후방 빌드업을 흔들 것이고 한두 번이라도 높은 위치에서 공을 따내면 바로 박스 안까지 파고드는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함부르크가 방역에 나서도 코에니히스데르퍼의 스피드에 기대는 비중이 커서 구조적으로 안정된 빌드업보다는 순간적인 개인 능력에 기대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의 질과 후방 빌드업 안정성에서 보이는 차이가 이 경기의 점유율과 슈팅 숫자 그리고 골 기대값까지 그대로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